상이 나오는 문제는 그냥 빼도 된다, 솔직히. 여기 있죠. 해설이 있죠. 자, 오의 법칙부터는 전기 회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회로 이론인데, 회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전하와 전하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할게. 알겠지?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 그 자체를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하를 우리가 특별하게 극성을 지어가지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적인 그 성질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건데, 그 양적인 의미를 전하량이라고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전류하면서 막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하와 전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그 첫 번째 전류, 전하, 저항,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그 물리량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그 이론들이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는가, 이런 것도 좀 느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류는 선생님 항상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I는 T분의 Q라고 그래가지고, 그지? 저번 주에 한번 언급했었지, 그지? 단위 시간당 어떻게 하는 거야? 통과하는 어떤 도선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했고, 전류의 원래 공식이 T분의 Q입니다. 단위를 어떻게 쓴다고? 암페어라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그래서 도선이 있고 도선의 단면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흐르겠죠. 이렇게 그 전하가 1초 동안 1쿨롱이 지나갈 때 1암페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 1쿨롱은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대략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의 전하의 양을 갖다가 1쿨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략 625경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그래서 그 전류 같은 경우는 양적인 걸로 다니는, 그 양적인 걸로 설명하면 한 이 정도 되는 것을 전류 1A 정도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전류가 뭐가 있냐면 방향이 존재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방향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정의되어 있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류의 주체는 누구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바로 양성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옛날부터 밝혀진 사실이야. 실제 전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게 언제냐면 1900년도 초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어? 톰슨, 그지? 들어봤지? 톰슨이라고. 톰슨의 그 음극선 실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음극선이라고 해가지고 초록색 음극선을 막 발견했잖아, 지문관에다가, 그지? 그 음극선이 이제 최초로 전자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 최초의 실험입니다, 그게. 그럼 그 전에도 전기적인 현상들은 존재했었고, 이미 이 전기를 활용한 여러 물건들이 있었어. 그 전에도 분명하게 전구도 나왔었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축음기니 뭐냐 다 발명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과학자들도 이런 전기들을 활용을 할 때 이런 전기들이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뭐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그때 그 뭔가가 뭐냐면 양성자였다는 겁니다. 양성자. 그러니까 왜 양성자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무 그게 없어. 인과관계가 없어. 그냥 이걸로 정한 겁니다. 조금 더 좀 여학생도 있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과학자들은 누가 하는 학문이냐면 사실 남자들이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여자 과학자 하면 누구밖에 없냐? 퀴리. 열의 아홉은 마리퀴리라고 얘기한다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만큼 유명한 여자 과학자가 별로 없어. 그 여자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과학계 쪽에 잘
이렇게 이제 드나들지 못했던 겁니다. 기회도 적었고요. 예전에도 이 과학은 누가 하는 거였어? 학문, 수학과학 하는 이제 그런 학문적인 사람들, 그 철학자들이랑 하는 거 아니었냐?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사실 여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여자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실제 이제 전기의 주체를 정할 때도 그게 다였답니다. 그냥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는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가 흐르는 걸로 그냥 정했답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 그 뭐 어떠한 이유도 없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그렇게. 예. 뭐 마이너스 극성은 좀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요. 후대에 와서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입자가 흐른다는 게 후대에 와서 발견된 거고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러더퍼드가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도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지? 그 원자 핵이 양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전자가 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공존하면서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하게 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아무 옛날에 이 전기의 이제 주체로서 뭔가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의 흐름이라고 정의한 게 그때서야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뭐가? 실제 전기의 흐름의 주체가 예전 그대로 양성자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정할지, 아니면 톰슨이 발견한 대로 전자가 직접 흐르고 있는 거니까 그 주체 자체를 전자로 바꿀지, 이 논의가 한번 펼쳐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정난 게 뭐였냐면 그냥 양성자가 흐르는 것으로 계속 하자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학자들이잖아, 그지? 그것도 수학적 능력이 좀 강한 물리학자들이잖아.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이걸 전자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현상적으로 없어요. 크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어, 그지? 그럴 것 같지 않냐? 그지? 그냥 단순히 뭐만 바뀐 거야? 극성만 바뀐 거잖아. 그냥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였던 걸 그냥 플러스로, 플러스였던 걸 마이너스로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옛날 책에는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플러스 입자가 막 흐르는 것으로 나와 있어. 실제로 문자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모형화해서 그 이제 뭐 모형도를 갖다가 설명할 때도 보면 전부 다 요놈이 흐르는 걸로 표기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학물리 책들도 보면 요게 흐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 뭐야, 어떻게 양성자가 흘러? 무슨 씨 원자 핵이 뭔 수로 흘러? 그 액체야?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뭐 기체야? 뭐 그럴 거 아니야. 원자 핵이 직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유체들밖에 더 있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말이 안 되지만 옛날 책은 전부 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전부 다 바꿔야 돼. 전부 다 바꿔야 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을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바꿔줘야 돼.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는 양성자는 가만히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원자 핵인데 뭐 움직이겠냐?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전자가 막 지나가니까 전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겠죠. 극성에 끌려가지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양성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막 흐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반대로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런 정의로서 그냥 양성자를 그대로 주체로 했어요. 그냥 그대로 바꾸지 말자고.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우리가 이제 이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이 양성자의 방향성을 정하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세요. 뭐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알겠지? 그냥 그렇게 정했다. 근데 주체가 누구냐? 양성자다. 알겠지? 전류의 주체는 누구라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들의 직접적인 흐름에 의해서 전류의 현상이 생기는 거지만 주체는 누구라고? 양성자로. 가만히 있는 양성자를 여전히 주체로 보고 있고, 전자의 상대적인 움직임으로써 이 양성자의 운동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어느 극성으로 마이너스 극성으로 흐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그지?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하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1A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대략 한 625경의 입자들이 막 흐르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늠을 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예. 근데 저번 주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1A라고 하는 양은 그러면 아주 큰 전하일까, 작은 전하일까? 비록 아주 작은 입자가 625경이면은 뭐 미시 세계적인 입장에서 625경이면 뭐 그냥 소소한 건가라고 할 텐데 사실 굉장히 큰 양입니다. 굉장히 큰 양이라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1A 하면요 엄청나게 큰 전류예요. 엄청나게 큰 전류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전류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그래서 암페어가 아니라 미리암페어, 1000배, 1000분의 1배에 해당되는 미리암페어 단위를 훨씬 많이 사용해서 전류의 양을 표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됐냐 이거? 네. 전류는 이게 끝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전압. 전압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전이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기전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개가 다 동일한 말이야. 전압, 전이차, 기전력 모두 같은 말인데, 예? 예. 근데 이제 현상학에 의해서 좀 다르게 부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전압이라고 그냥 통일해서 부르죠, 예? 맞지? 예, 전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전압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어. 뭔가를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요, 맞나? 밀어주는 힘이 맞나? 아니면 뭐 압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눌러주는 힘으로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더라고.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냐? 아니면 좀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나?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물리 2까지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시각이 좀 다르긴 하죠. 중학교 과정 물리 1까지가 나간 친구들에 비하면 물리 2를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체를 압니다.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까지밖에는 안 배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죠, 이거. 실제로 이 전압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배워야 되냐면 전위라는 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전위.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배우려면 물리2 과정의 전자기학을 다 배워야 돼. 전기장부터 해가지고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이론만 한 6시간 들어야 돼. 선생님도 전자기학 심화할 때 애들한테 이제 물리2 과정에 있는 전기장 파트를 진행할 때 총 2주에 걸쳐서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6시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문제 풀이까지 합치면. 그 정도를 해야 이제 완벽한 이해도가 이제 요구되는 거지. 완벽한까지는 아니고 그제서야 이제 대충 뭔지 알겠다는 느낌이 오는 것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냥 라이트하게 그냥 어느 정도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갑시다. 왜냐면 입시에서는 엄청 이렇게 깊이 안 나오거든.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이 전위를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전압을 전기 회로도를 이해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너무 깊은 깊까지는 안 나갈게요. 알겠죠? 응? 아쉬워? 막 해줘? 그럴 수는 없지.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전위부터 좀 보고 가세요. 전위는 뭐냐면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약자로 이제 전위라고 부릅니다. 전위. 알겠지? 예. 전압을 왜 전위차라고 부르지? 뭐 때문에 전위차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느낌을 알려면은 전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들이 단순히 압, 누르는 힘, 밀어주는 힘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시각을 좀 달리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약간 사고를 조금 좀 확장시키자. 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도 위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극이고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는 극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런 공간 내부에는 뭐가 작용되고 있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장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도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전기장이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이런 영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예. 거기에 아까 전하의 주체들은 양성자라 그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런 이론적인 해석은 다 양성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비록 전기의 흐름은 전자지만 옛날부터 학문적으로는 양성자를 주체로 항상 해석했었다고. 자, 양성자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양성자. 이 양성자를 이 위치에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좀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죠. 왜냐면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입자고 이쪽 극판이 플러스 극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무슨 힘이 발생해? 청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청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그 청력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이동시켜 줄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 맞죠? 힘이 일정에 가해주든 아니면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봤을 때 힘을 주고 이 입자를 이만큼 이동시켰다면 이 거리를 d라고 가정하면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배웠는데 힘을 주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d를 가지겠다.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 예. 2를 해줬다. W. 그지? 그래 안 그래? 아. 2를 해줬다. W는 Fs. 역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W는 Fs. 너무 유명한 그 이론이잖아. 그지? 근데 1의 개념의 정의가 뭐였지? 1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뭘 보고 1을 하는 거라고 해? 에너지적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일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 입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 일의 양은 F, D로 구하는데 이 크기만큼 이 입자가 일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예.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1,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E2라고 했을 때 E1이 크냐 E2가 크냐? E1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E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입자에게 W라고 하는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의 크기만큼 E1이 더 많아 지금. 맞냐 안 맞냐? 즉 같은 전하긴 하지만 어느 쪽에 가까우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지금 위치가 다른 거잖아. 이 두 놈은 지금 현재 뭐 다른 거 있어? 위치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어느 극성 쪽에 가깝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니까 이게 뭐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위치의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원에 있던 에너지 이 전하를 갖다 가만히 내버리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E2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즉 전하의 움직임은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맞냐 안 맞냐? 그래 안 그래? 이 전자기학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이런 위치 에너지적인 개념은 역학에서 많이 배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역학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관념적인 이런 에너지의 크기가 전자기학에서도 쓰고 있고 근데 그때 쓰는 그 우리가 역학에서 배우는 위치 에너지하고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위치 에너지의 좀 의미가 조금은 좀 다를 수는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입자가 흘러간다라고 정의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지. 단순히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배워? 막 스로에서 막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물을 갖다 보내주면 막 흘려 보내주면 물이 막 이렇게 수로를 흘러가면서 전기가 막 흐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모형적인 상상에서 약간 좀 이런 쪽에 조금 더 좀 가까운 좀 사고를 좀 해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 이걸 뭐라고 불러? 전이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전이차. 그럼 이 두 지점의 에너지 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이차가 크면 클수록 전하의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왜? 얘네들도 다 입자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위치 에너지는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이론들은 전자기학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차가 많다는 얘기는 전하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전하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단위 변경 딱 통과하는 전하의 숫자도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전이차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류의 양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다는 얘기죠. 전압을 예전처럼 단순히 밀어주는 힘이다, 단순히 눌러주는 힘이다, 뭐 흐르게 하는 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 때문에 전압이 흘러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슬슬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해석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 그지? 그냥 그래. 책에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 계셔도 큰 문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만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저항이라고 하는 건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게 저항이야. 그래서 저항의 원래 의미, 전기 저항의 의미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로우 S분의 L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저항의 원래 실제 모든 토픽을 그 수치로, 아니 수치라기보다는 이게 뭐라 그럴까,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저항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위는 뭘 쓰냐면요, 이렇게 쓰고 뭐라고 불러? 옴이라고 부르지, 그지? 원래 옴이 아니라 원래 단위는 오메가입니다. 이거 원래 뭐냐면 이거야. 원래 이거거든, 원래. 그 시계 좋아하는 사람 말까? 시계 그 메이커 이름 보면 오메가라고 있어. 그 오메가 마크가 이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엄청 비싸다는 거, 오메가 시계 막 몇백만 원씩 해요, 시계 하나가. 그 올림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와 있지. 오메가가 협찬을 제일 많이 해, 시계 정확히. 근데 이게 이제 쓰기가 너무 까다롭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예, 오메가라고 또 명칭도 너무 멋있어.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표시도 좀 라이트하게 이렇게 바꾸면서 명칭도 옴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업적을 이용을 해서 옴으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표시한 데는 얘네들은 뭔가, 이건 뭐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를 로우라고 부르는데, 로우라고 부르는데 비저항을 의미합니다. 비저항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그 고유값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고유값, 알겠지? 그게 이제 비저항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얘기할 때는 비저항의 역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물질 자체가 밀도처럼, 물질의 특성처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고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물질의 저항은 사실은 이 로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도체하고 부도체의 이 비저항값 차이가 너무 심해. 차이가 너무 심해요. 수백만 배에서 수십만 배까지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략 페트병 알죠? 페트병. 페트병의 비저항값이 얼마 되냐면 한 2,000 정도 돼요. 2,000이면 뭐 그렇게 큰 값도 아니고, 비저항 값으로 보면 엄청 큰 값이긴 해, 사실은. 비저항 값 보면.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나? 비저항 값이? 여기 뒤에 나와 있네. 이 뒤에 보면은 그 물질의 비저항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은이 얼마나 나와 있어?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지? 엄청 작게 나와 있지, 그지? 반대로 저기 부도체의 고무 봐봐. 10의 몇 승이야? 13승. 와, 씨. 너무 심한 차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도체와 부도체의 사실은 저항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도 돼? 요 비저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비저항은 물질의 밀도처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졸리냐? 졸고 있는 놈 누구야? 왜 이렇게 지루해? 졸지 마. 저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너무 깔아앉아 있어.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런가? 네. 아니요. 빨리 끝내고 문제 풀자. 어쨌든 그래서 이 비저항의 크기가 원래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저항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같은 비저항을 갖고 있더라도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이게 길이. 단면적이에요. 가비. 네. 단면적이고 L이 뭐야? 이게 길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면적과 길이에 의해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저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면적이 S고 이 물질이 갖고 있는 로우가 이거고 이 길이를 L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S 프라임, L 프라임 얘네들의 길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저항이 작아 보이냐? 딱 봐도 딱 봐도 미래 거죠. 아리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면적이 넓고 그거는 그러니까 짧아요. 짧으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같은 로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 게 이 공식의 의미야. 별거 없어. 근데 무지하게 많이 쓰는 공식이긴 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쓰는 공식이고 아마 전류전압 저항 파트에서 굳이 공식이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 있는데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알아두시면 될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초전도체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입시에서 조금 좀 멀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시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입시에서 이 정도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아.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때 가서 알려줄게. 알겠지? 이론적으로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거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꼭 참고해서 그냥 볼만한 게 있다. 이건 참고만 해둬라. 참고만 한다면 보면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질은 온도에 의해서 저항의 크기가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도체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항의 크기가 커져. 그 논리는 뭐 때문이냐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 핵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항의 크기가 형성됩니다. 이런 원자들이 물질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원자 핵과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원자 핵과의 충돌에 의해서 저항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전하들이 지나가다가 이 하드론 입자인 원자 핵과 부딪히면 어떻게 돼버려? 튕겨버리잖아, 그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자 핵의 밀도가 매우 조밀해서 전하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많은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맞지, 그지? 근데 이게 도체 같은 경우는 이 원자 핵의 진동이 커져. 열을 받으면 그 물질 자체가 열을 받으면 얘네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회전, 진동, 병진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네들의 진동의 정도가 더 커져서 실제로 전하들이 지나갈 때 이 원자들의 행동 반경이 커지게 되면서 저항이 커지는 형태로 해석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체들 같은 경우는 온도를 받으면 저항이 커지더라. 근데 그 저항이 커지는 정도를 갖다가 그 뭐지? 온도 계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한 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R0 U 플러스 알파 델타 T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십시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요. 간혹 이 공식을 써서 저항 도체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때 저항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변하는지를 직접 문제로 낸 것들이 가끔 있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런 수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참고하라고 좀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굳이 막 입시에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알겠지? 입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예전에 한번 제시문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에다가 수록은 해놨어. 근데 그 이후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알고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류, 전압, 저항이고 그 뒤로 오메 법칙 있는데 오메 법칙은 스킵할게요. 왜? 학교에서 이미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죠.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설마. 다 알고 있지, 그지? 그리고 중학교 때 또 뭐 배웠냐면요. 저항의 합성, 그지?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미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운 사람?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냐? 학교에서? 헐.
이걸 배웠을 텐데. 저희 아직 그거 그래? 그럼 네 번째로 이런 저항의 연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배우면 오늘 이론은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하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저항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요런 그 뭐지? 수식으로 해서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이런 저항체들을 그러면은 전기 회로에서 연결할 때 그때 그 저항의 정도를 이 저항의 연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달라진다는 정의를 좀 해놨어. 그게 저항의 연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지도 예전에 어떻게 연결한다고 그랬어?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었다를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때 어떻게 배웠냐? 저항을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세져요. 전압이 커진다고 아마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반대로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오래 가요. 전지의 용량이 커진다. 그지? 그래 안 그래?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게 뭐냐면 전구도 직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병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건 언제 나왔냐?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두워지고, 그지? 병렬로 연결하면 밝아지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때 뭐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저항의 연결은 바로 전구의 직병렬 연결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왜냐면 전구가 뭐니까? 저항체잖아. 전구도. 그지? 그래 안 그래? 전구도 저항체이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항을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한다고 배우냐면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아마 배워. 그지?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말 그대로 어떻게? 저항을 우리가 전기회로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찌글찌글찌글하게. 네? 알겠지? 선생님은 찌글찌글 좀 많이 표시한다. 아마 학교에서는 뭐 요렇게 표현하죠. 요 정도 표현할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표시. 이게 이제 저항을 의미하는 거거든. 전기회로에서.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얘 저항의 크기를 R1이라고 그러고 이 저항의 크기를 R2라고 했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 두 저항의 효과를 합성 저항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저항 하나만 연결할 때 그냥 R1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저항의 연결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효과를 갖다가 합성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표시를 R이라고 했을 때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 그냥 더해라. 더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냥 더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걸 배웠냐 안 배웠냐 학교에서? 이거 저항의 합성 연결 이거 학교에서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이 사람 중에서 손 든 사람 중에서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어요라고 설명을 들은 사람 손 들어봐. 긴 걸로. 길이가 합쳐져가지고 길이가 합쳐져서 왜 그렇게 된다고만 얘기했어? 학교에서 좀 길게 보러. 더 길어져서 안 배운 거네 그러면. 아 맞아요.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길이가 L이고 얘가 갖고 있는 길이 L''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직렬로 연결한 건?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죠. 물론 그렇게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왜 저항이 커지는 것에 대한 효과로 나타내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녀석에 대한 증명을 할 때는 전기 회로를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이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을 V, 알겠지? 그때 이렇게 회로를 연결해 놓으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전체 전류를 I, 이 저항의 얘가 이제 R1이고 얘가 R2라고 했을 때 이 저항을 흐르는 전류를 I1, 알겠지? 그리고 이쪽 저항을 흐르는 전류를 I2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 맞냐? 맞아요. 왜냐하면 전류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다르진 않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냐면
아까 배웠던 이 전이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여기 있는 이 전지는 전이를 어떻게 해주는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기 회로도에서 전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에 1.5V, 2V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회로도에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전기 회로도에서 V만큼 이렇게 전위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V만큼 높여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저항의 역할은 뭐냐면 전압을 강화시켜주는 전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전위를 낮춰주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어? 저항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냥 그래.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전자가 이게 전류들이 흘러갈 때 얘가 하는 역할이 반대 방향으로 역학에서 따지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흐르려고 하는 놈들을. 그러면 힘의 방향하고 뭐야?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항이 하는 역할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대충? 그러면은 그때 얘가 낮춰주는 전위하고 얘가 낮춰주는 전위의 합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전체 전위와 같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 회로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즉 그래프로 표시하면 R1이 낮춰주는 전위 이걸 V1, R2가 낮춰주는 전위 이것을 V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건전지가 전체 전위를 형성하고 나머지 그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저항들이 전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래야 전기 회로에서의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위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들이자고 알겠지? 그렇다고 했을 때 얘한테 걸리는 전압을 V1 얘한테 걸리는 전압을 V2 그러니까 강화된 전압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무슨 느낌인지 아냐 이거? 네. 그럼 선생님 전기회로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낮춰진 전압이 다 못 낮춰가지고 좀 남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전위가 좀 남았어. 10V만큼 올렸는데 5V 내리고 4V 내렸어. 그래서 1V가 남았네. 자, 전하가 한 바퀴 돌면서 얘가 다시 어떻게 해주냐면 다시 10V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전체 전위가 얼마가 되냐면 11V가 돼버려. 한 바퀴 돌 때마다 전위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버리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입니다. 전하가 회전하면 할수록 여기서 순환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전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뜻이거든. 이게 전기 회로에서. 그러면 어떤 법칙에 위배가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빅뱅 원리, 빅뱅 이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주의 대법칙을 보면은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 빅뱅에서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요 새롭게 형성되는 거나 아니면은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는요 우주의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예전에 한참 빅뱅 이론이랑 다른 그 무슨 이론이랑 그 정상 우주론이랑 막 싸울 때 한참 그거에 대한 이론에서 부딪히던 내용들이 그거야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상 우주론인 거야. 아니다. 우주의 에너지의 크기는 일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 이 두 가지가 박빙을 이루면서 싸울 때가 존재했다고 1900년대 초만 해도 실제로. 근데 이제 나중에 빅뱅의 증거들이 발견되게 되면서 지금은 빅뱅 이론이 다수론이 되면서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어떻다고 배워요? 이제 일정하다고 배웁니다. 그 이론을 통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도 나온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물질관들이 그런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거라고. 그지 우주야? 네 이름이 우주잖아 이 짜샤. 그래 안 그래? 잘 들어봐.
자고 있는 건 아니지 뒤에 숨어가지고. 아니 이거 읽어보고 있어. 아 이거 보고 있냐? 거짓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기 회로에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 이해돼?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있을 수가 절대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누군가가 전기 회로대에서 10V를 올려주는 놈이 있으면 그 회로 내에서는 반드시 10V를 낮춰줘야 되는 놈이 있어. 그 저항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 10V를 누가 다 낮춰주겠어? 저항 하나에서 다 낮춰주는 거야. 두 개 있으면 각각 분배해서 나눠서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근데 그때 우리가 전체 전압을 크기를 구할 때는 IR로 구하지, 그지? 오메 법칙에 의하면, 그지? 전류의 크기를 구할 때는 R분의 V로 구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전압하고 전류의 크기인데,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 저항체의 이제 조건들을 좀 봤을 때 전류는 지금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I1, I2로 정의되어 있게 하지만 사실은 크기는 모두 똑같죠.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I라고 가정을 하면 I1의 크기하고 I2의 크기는 같아. 그래서 전류를 뭔가를 논할 만한 사항은 아니야. 근데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압은 IR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전압 V1을 구하고 싶으면은 I1에 R1을 구하면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V2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I2에 R2를 해주면 된다고 했지만 I1과 I2는 같아.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압 V를 구할 때는 V1에다가 V2를 합해서 구하는데, 그지? 전체 전압 V는 IR로 구할 겁니다. 그때 이 R이 뭐냐면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의 크기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I는 전체 전류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 전체 전압 V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V1은 I1의 R1인데 그냥 이걸 I로 바꿔버릴게. 이놈들은 옆에는 I의 R2에 해당되니 이 I 값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니까 약분 처리해버리면 전체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R1에다가 R2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해가지고 이 공식이 나온 거야. 이 공식이 사실은 뭐 길이에 비례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전기 회로에 대한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이런 공식이 유도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저항이 직렬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이거든. 그때 얘가 R1이고 얘가 R2일 때는 이때 전체 저항이 R이라고 했을 때 R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구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나온 공식이냐면 방금 했던 그런 전기 회로도에서 이런 공식을 유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그것까지 유도를 못할 것 같아.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 이해되냐? 얘가 이제 R1이고 얘가 R2라고 한다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해가지고 R분의 1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분의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한 합성 저항의 크기 R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구해진 이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에 한 번 더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 합성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궁금한 사람 물어보세요. 독서실이나 이런 데서 이거 어떻게 유도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할게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배우는데 이걸 저항의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전기 회로도에서의 전체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다. 너무 골이 타분하다 오늘 내용.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요. 문제 풀자 그냥. 네? 네.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네. 자, 17번부터 문제 나와 있는데 자,
같이 해보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전압이 도선에 걸리지 않으면 전자는 모두 정지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 말 자체가 이제 어느 관점에서 봤느냐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그 미시 세계적인 입장에서 전자들이 가만히 멈춰 있겠느냐 아니면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고 있겠느냐 이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1번은 이거 잘못된 말이긴 합니다. 1번은 X다. 전자는 모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이라든지, 그지? 회전 운동이라든지 아주 약한 병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1번은 잘못된 말, 기억은 잘못된 말이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지? 전압이 없으면 뭐 어떻게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냥 자유전자는 없어요. 어? 도선이면 자유전자는 없어요. 도선이면은 도선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그 구리라든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지? 자, 금속 물질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모두 다 도체라는 점이고, 도체는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물질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선이라고 부르는 전선들은요 기본적으로 내부에 자유전자가 매우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면 돼. 이해돼? 움직이는 거. 근데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진동 운동하고 움직이고 있고 막 그러긴 하죠. 흐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흐르지는. 근데 이 도선을 이렇게 기울이는 행위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전이차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기울이는 것을. 기울여 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그 에너지 높이 차이에 의해서 전하들이 흘러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X. 니은 전압이 커진다고 전자의 속력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울임이 커지면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빨라지겠지. 빨라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디귿. 전압을 걸어줄 때 그 영향은 도선 전체의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미친다 그랬는데, 실제 전하의 흐름을 물리학적, 역학적인 입장에서 그 속도를 측정해 보면요, 사람 걸어가는 수준입니다. 요 정도 속도밖에 안 돼요. 여기 전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압을 딱 걸어주면 얘네들이 흘러가는 속도가 선생님 지금 걷는 요 정도 속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효과는 빛의 속도처럼 나타날까? 많아서. 어? 많아서. 비슷했는데 꽉 차 있어서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기 동해 쪽에 이렇게 터널 하나 만드는데 동해 쪽에 이름 누가 할까? 동해에 이제 도균이가 여기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도균이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분당이니까 분당 쪽에 도균이가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사이에 도균이 수십억의 억마리의 도균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말이라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데 아무튼 도균이가 이렇게 꽉 차게 서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 강릉 쪽에 있는 이 도균을 내가 팍 하고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당 쪽에 있던 도균이가 와 하고 엎어져.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효과가 마치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전하의 흐름은 굉장히 느리다. 실질적인 이동 속도는.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향은 빛의 속도만큼 빠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전자의 유동 속력은 빛에 비해 매우 느리다. 맞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유동 속도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써놔봐. 왜냐면 아까 방금 그 전자의 속력이 왜 빨라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전자기하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자, F는 Q라고 하는 요 공식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요건 안 배운 사람은 아예 기억이 안 날 거고, 물리 2까지 한 사람 여기 있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손 들어봐. 이 사람들은 이 공식을 알 거야. 이거 무슨 공식이야? F는 Q이 전자기력, 그치? 전기력이라든지 또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F는 QE. 여기서 이제 E가 이제 전기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Q가 이제 전하량을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의해서 그 또 다른 공식이 뭐가 있냐면 QV. 그러니까 이제 일공식이에요. 전자기학에서 일공식이 QV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이 QV가 결국은 1공식인데 그 1이 뭐에 해당돼? 공급된 에너지는 곧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된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뭐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공식으로 이걸 정의를 해보면 루트 n분의 2qv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속도 v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전자기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도 가능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자, 풀어보실래요? 한번 18번. 전기 저항의 비가 1대 1대 3인 저항들이 있대. 얘네들을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그러면 그때 일단 이쪽 A 방향이 있고 여기 B 방향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지금 뭐가 흐르고 있냐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전체 전류가 A에서 흘러가다가 이게 나눠지는 거지. 길이 몇 개니까 길이 3개니까 그러면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이 전체 전류 I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래서 I1, I2, I3라고 했을 때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를 모두 합한 크기와 같다라고 정의된 게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때 이 저항의 크기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래요 지금? 1대1. 여기가 1이면 여기 2고 여기가 이제 3의 비율의 저항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전류의 B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나와 있어. 그럼 아까 배웠잖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라고.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B가 결국은 뭐의 비와 같은 거야? 저항의 역수비와 같지 않겠느냐. 반대로 전류의 크기는 저항의 역수비라면 반대로 그 저항의 크기의 비는 전류의 역수비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지. 이해되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1, 2, 3이라고 한다면 그때 전류는 여기는 역수비니까 이거 역수하면 1이죠 그대로. 네. 그때 이쪽은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3분의 3분의 1만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지. 끝났네. 네. 몇 대 몇 대면? 6대 3대 2. 6대 3대 2의 비율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끝! 자, 이렇게 좀 끝났냐. 그냥 간단한 정의 개념으로 답을 금방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18번을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아까 해줬던 이 공식 있죠, 이거.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다, 19번도. 자, 19번 한번 풀어봐봐. 오늘은 좀 쉬운 문제만 하시고. 아, 이거 2주 이상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루나 한 주만에 안 끝나겠는데, 이거. 빨리 풀어봐.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면 어진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어진이 답 준비해 주시고 어진이가 못 풀면 태훈이가 못 풀면 우주가 알겠지? 몇 분 만에 끝나는지 한번 보자. 어진이 나왔냐? 어진이 누구냐? 어진이 답 뭐냐? 그렇지. A 플러스 B분의 2A 한 큐에 끝났네. 그지? 예. A 플러스 B분의 이거 답은 이게 19번의 답은 그 B의 단면적 A 값이 얼마냐를 구하는 문제였죠, 그죠? 네, 답은 그렇습니다. A 플러스 B분의 2AB
이제 자 설명 필요한 사람 괜찮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돼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 설명 필요한 사람 있냐? 그냥 이 공식만 잘 응용하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그렇죠. 틀린 사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번에는 좀 쉬운 건 넘어갑시다. 쉬운 건 넘어가고. 아씨 21번 같은 거는 이건 참 지금 반도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안 배웠는데 아직. 야 반도체 배운 사람 배웠어? 아씨 풀 수 있겠네 그러면. 네. 반도체가 뭐야? 일정 전압. 일정?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그건 아닌데. 적당히 일정 흘러요. 전압. 적당히 흐르는 게 어디서 이씨. 어? 일정 전압 이상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이거 에너지 띠로 안 배웠냐 혹시 반도체? 에너지가 가까운 어. 애매할까. 그렇지 전도띠의 위치로 두번 지나잖아. 설명을 했잖아.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네, 저번에 기억났어요. 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설명했구나. 그럼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이거. 아, 도핑인 거죠. 반도체는요 말 그대로 물질 넣어서. 아니야. 반도체는 전도띠의 높이가 굉장히 높이 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전도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나 또는 이런 그 전도띠의 높이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항 그 전류가 아니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반도체와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지, 그지? 네. 기억나니? 네.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야 상온에서. 근데 에너지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 전자들이 생기냐면 이만큼의 띠튼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로 넘어가는 전자들이 간혹 존재해버려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부도체들은요 열을 가하면 전기 저항이 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 조건이 돼버려요. 저항이 낮아집니다. 골 때리게 돼요. 반도체와 누구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부도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그러면 누가 더 그 정도가 세겠냐? 부도체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더 세겠지, 그지? 왜냐면 그 반도체는 전도띠의 위치가 좀 더 낮기 때문에, 그지? 이 에너지에 극복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전하의 수가 더 많을 거야 반도체가 실제로.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항선과 반도체에 열을 가했을 때 저항선은 말 그대로 부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반도체도 뭘 의미하는 거야? 원래는 그거야, 그지? 기본적으로 저항선은 반도체라고 보기엔 힘들겠구나. 미안하네. 어쨌든 이 저항선은 그거 뭐 도체인데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열을 가했을 때 저항값의 온도에 대한 환수로 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항선은 지금 눈에 보이냐 잘? 네. 기억이 지금 희미하지, 그지? 네. 여기서 저항선은 열이 커지면은 저항의 크기가 더 세져요, 도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억이 저항선입니다. 기억이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어떤 녀석일 거냐면 디귿일 겁니다. 오히려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낮아지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반도체와 부도체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서 풀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지 않겠네요. 21번의 답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풀어보시고 뒤로 넘어가면 야, 오늘 우리 30분까지지, 그지? 그렇습니다. 아, 진짜 5분밖에 안 나왔네. 너무 아쉽습니다. 23번 풀 수 있을까? 23번? 24번부터는 이제 전기 회로 가지고 전기 회로 이론은 뭐 배워야만 할 수 있긴 한데 전기 회로는 우리 다 배웠죠? 아예? 전기 회로 모르는 사람 하나도. 나 전기 회로 하나도 모른다. 중학교에서 배운 건가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전기 회로도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긴 해야 되거든요. 회로 이론 자체를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맞아 모르면은 이거 완전 생 중둥가져 있대. 야, 23번 일단 먼저 풀어봐봐.
10V의 건전지를 연결하였더니 전구에 불이 켜졌다. 뭐 당연한 거겠지. 이 회로 중간에 도선을 연결하여 땅속 수도 파이프에다가 연결해 버렸대요. 이거 뭘 의미한다 그랬어? 내가 접지하는 거지 이거. 네. 네. 접지지. 내가 저번 주에 정전기 할 때 이거 접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 접지가 뭐야? 땅. 땅하고 연결하는 건데 접지의 전이가 얼마나 그랬어? 0. 0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전류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접지를 딱 해놓으면 이거 전구가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지죠. 켜지죠? 왜 안 켜지냐? 안 전류가 켜져요. 빠져가지고 전류가 오늘 빠져버려? 전자 네. 영이 이게 약간 사고력 문제야. 켜지죠. 접지라고 하는 것은 전이가 0V를 의미한다는 거거든. 0V를. 그러니까 지금 헤로드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전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접지를 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건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접지한 지점이 전이가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안 여기가 전이가 0이 된다. 그럼 여기가 전이가 0이 된다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냐? 여기 다 0이야 그냥. 여기가 다 0이야. 접지가 되면 전이가 0 자체가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전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이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 전이차가 존재해버려 안 존재해요? 존재해버려. 왜? 얘 때문에. 전이차가. 그러네.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여기하고 여기도 전이차가 존재합니다. 전화가 흐를 수 있고요.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전이가 더 낮아. 저항 때문에. 그러면 전하의 흐름이 여기가 더 높아버려요. 전류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 생각했던 것처럼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전이가 0으로서 전이차가 없습니다. 등전이. 네. 전이차가 없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틀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골 때리게도 그냥 이렇게 흘러버려요. 네. 그래서 접지를 하면은 접지에 대해서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전화가 이렇게 다 흘러버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기에도 이런 놈들 때문에 그지? 네.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23번은 그런 문제입니다. 했습니까 이거? 아니 그 전이가 0인데 더 내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마이너스 전이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안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 그런 느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선생님이랑 23번까지밖에 못 풀었어. 그래서 이 뒤로는 이제 전기 회로 문제들이 쭉 있거든요. 몇 문제 되진 않지만은 일단은 저번처럼 뭐 창의사고력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이번에도 창의사고력 문제 별로 어렵진 않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창의사고력 문제를 제외하면 31번까지인데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봐봐. 다음 주에 이건 좀 설명 다시 할게요. 왜냐면 전자기학을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 이후부터 일단 숙제를 내줄게. 24번, 25번은 그 너희들 그걸 안 배웠으면 못 풀 겁니다. 이거 반자전압을 안 배웠으면 못 풀 건데 2까지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25번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중등과정 내용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8번은 빼도 됩니다. 28번은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좀 빼도 되고 나머지 거 할만해. 한번 해봐. 네. 한번 해보고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이 문제 조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세 번째 파트가 그거야. 회로 이론이거든. 회로 이론.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숙제를 할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도 빨리 화장실 갔다 올라 가자.